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비판적 읽기에 대해서 비판적 읽기의 개념, 그 다음에 비판적 읽기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비판적 읽기를 이제 방법을 적용해서 감시와 역감시의 역사라는 이 논설문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비판적 읽기의 개념과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판적 읽기는요, 글을 이제 개념을 살펴볼 건데요. 글을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읽는 거예요. 근데 평가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러 개의 기준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교과서에 나온 것만 볼 거예요. 그래서 글의 타당성, 타당한지, 그 다음에 적절성, 공정한지, 공정성, 그 다음에 순서대로 적절성 등을 이렇게 평가하며 읽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적 읽기의 방법을 할 건데요. 방법은 우리 책에는 총 3가지로 나와요. 첫째, 둘째, 셋째로 나오는데 사실상 이게 총 4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먼저 비판적 읽기는요, 글의 타당성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타당성은 주장과 근거를 먼저 구분하고 그 다음에 이 주장과 근거가 보편적 이치에 맞는지, 그 다음에 상식에 맞는지, 그 다음에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평가하며 읽는 게 타당성을 평가하며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정성인데요. 공정성은 크게 관점 부분에서의 공정성, 내용에서의 공정성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관점이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돼요.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따 이제 이 감시와 역감시라는 제재를 통해서 공정성도 살펴볼 건데요. 전자 페놉티콘과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부정적 관점, 감시 통제라고만 이렇게 하고 있어서 공정성에 어긋난다라고 해서 우리가 학습 활동에 또 한번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은 균형적으로 다루고 있는지, 이게 바로 공정성을 판단하면서 평가하며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적절성이에요. 그 적절성은 뭐 표현의 적절성, 자료의 적절성, 내용의 적절성 여러 개가 있는데요. 우리 교과서 같은 경우는 자료의 적절성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자료가 글의 내용을 잘 드러냈는지, 잘 드러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게 자료의 출처가 적절한지, 그리고 믿을만한지, 그 다음에 이 주장 내용을 잘 뒷받침하고 있는지, 이 자료가요. 잘 뒷받침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는요, 이 글에 내재된, 글 안에 있는 이게 사회 문화적 이념을 이제 판단하며 읽는 것도 비판적 읽기예요. 자, 글에는 사회 문화적 이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홍길동전 같은 경우는 이제 날개에 나와 있는 예인데요. 입신양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유교적 유교적 세계관, 사회적 문화적 이념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비판적 읽기를 했고요. 우리는 이제 이 제재를 통해서 비판적 읽기를 할 건데요. 그래서 타당성, 공정성을 판단하는 게 이제 학습활동 3번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적절성은 학습활동 4번의 문제, 사회문화적 이념을 파악하는 거 학습활동 5번에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학습하기 전에 지금 본문은 감시와 역감시의 역사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학습하기 전에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서론이고요. 두 번째는 본론,
본론이 총 4개가 나와요. 4개로 묶을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먼저 서론에서는 이 제러미 벤담이 제안한 이 페놉티콘이 나와요. 이 페놉티콘 같은 경우는 이제 원형 교도소라는 건축물이었죠. 그래서 가운데는 이 감시관이 있고 이제 이게 땅이 있고요. 이게 빈 동심원 모양이에요. 그다음 여기는 이제 죄수가 있죠. 이렇게 죄수가 있어서 제러미 벤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 많은 죄수들을 감시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이 감시관이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바깥쪽 원형의 죄수들을 이렇게 수용하는 이렇게 페놉티콘이라는 원형 교도소를 제안했어요. 그게 서론의 내용이에요. 근데 당시 영국에서는 이 공리주의자 벤담의 제안한 이 페놉티콘이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럼 이제 끝났을 것 같은데 이제 본론에서 크게 1, 2 아니 2는 조금 위에다가 쓸게요. 자리가 없으니까. 본론 1은 짧아서요. 그 다음에 3, 4 그래서 페놉티콘은 그냥 수용이 되지 않고 그냥 끝나는 것 같은데 그걸 이제 미셸 푸코가 다시 한번 이걸 해석하죠. 그래서 미셸 푸코가 이 벤담의 페놉티콘을 독창적으로 재해석해요. 그게 이제 본문 1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교도소, 원형 교도소가 아니라 이게 한 명의 권력자가 다수를 감시하는 규율 사회로의 변화를 추동하는 것이었어. 추동이 격려잖아요. 고무하고 격려하는 거잖아요. 독창적으로 재해석한 부분이 본론 1에 나와요. 그래서 이 재해석한 내용을 우리가 여러 개를 밑줄 치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 2에서는요. 이게 미셸 푸코가 이 독창적으로 재해석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페놉티콘의 감시와 이 전자 감시가 유사하다는 걸 말해요. 감시가 흡사하다는 걸 말해요. 자, 그래서 페놉티콘의 감시는 시선으로 했지만 이 전자 감시 같은 경우는 정보를 통해서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 감시는 정보 사회의 전자 감시가 바로 이 페놉티콘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 2에서 이게 하나가 더 나오는데요. 이게 19세기 서구 사회에서의 전자 감시를 예를 들어요. 그래서 이미 19세기에서는 전자 감시를 하기 위해서 뭐 인구 총조사, 새로운 정책을 하기 위해서 인구 총조사 등 이런 전자 감시의 형태가 이미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전자 감시를 하면서 통계학이 발달했고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통계학이 발달하면서 이게 컴퓨터, 정보 기술까지도 발전했대요. 그러니까 이 통계학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 회사가 아예 이렇게 컴퓨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정보 기술의 발달까지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본론 2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본론 3 같은 경우는 이렇게 3개의 이렇게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정보 기술의 발달로 뭐 FBI의 예를 들면서 정보 기술의 발달로 이런 데이터베이스 하는 것이 유리해졌다는 거예요. 정보 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수집, 저장이 용이해졌다는 거예요. 정보의 수집, 저장이 용이해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이게
감시하는 사례가 많은지가 이제 이 본문 3의 2문단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 사회 감시 사례. 그래서 여기서는 뭐 GPS를 통해서 감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핸드폰 위치 추적을 통해서 감시하기도 하고, 블라블라블라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 감시 사례는요, 우리가 여기 문단에 있는 것은요, 학습 활동에다 정리할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전자 페놉티콘의 유형이 뭐냐. 그래서 이 문단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을 거예요. 감시 사례가 바로 전자 페놉티콘의 유형이에요. 감시하는 유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서는요. 이게 국가적, 그 다음에 전 지구적 감시가 가능한 전자 페놉티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벤담이 제안한 페놉티콘은 그냥 시선에 대한 감시였어요. 사람이 만약에 보지 않으면 끝났어요. 근데 이 전자 페놉티콘, 전자 감시 같은 경우는 국가적이고 전 지구적 감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 이 4에서는요. 이 역감시의 기능을 하는 3가지를 우리가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공정성의 입장이에요. 감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걸로 해야 되겠네. 다른 걸로 할게요. 이 감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역감시의 기능까지도 하는 걸 동시에 균형 잡힌 시각으로 다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공정성에 적합하다라고 해서 학습활동에 또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역감시의 기능을 한 건 뭐가 있냐. 그래서 3가지예요. 의회, 언론, 그 다음에 시민사회, 시민운동이에요. 그걸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요. 푸코가 제안한 이 페놉티콘의 한계를 언급해요. 페놉티콘의 한계. 그 다음에 이제 결론에서는 이 사람이 이 과도한 정보 수집을 피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전자 페놉티콘 시대잖아요. 정보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전자 페놉티콘의 시대에는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아까 했던 그 타당성 있죠. 타당성이 적합한지, 타당성, 그 다음에 적절성. 자료의 적절성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조지 오웰 소설을 인용한 거, 그 다음 푸코의 논평을 한 것이 적절한지 이렇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공정성, 공정한지, 그 다음에 이 글에 나온 사회문화적 이념이 적합한지, 사회적 문화적 이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으면서 이 비판적 읽기를 하면서 좀 유의하면서 이 감시, 역감시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72쪽의 이 부분이 서론이에요. 여기까지 제러미 벤덤이 이 페놉티콘을 제안함이라는 내용으로 이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볼게요. 한 명의 교도관이 수백 명의 죄수를 감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 자, 이러한 물음에서 나온 해결책이 바로 페놉티콘이었어요. 18세기 말에 영국의 공리주의자 철학자 제러미 벤담은 이제 공리주의니까 인간의 이 선악 판단의 기준이 인간의 행복 증진이었어요. 그죠? 이 문제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당시 미국이 독립하면서 중벌을 받은 죄수들을 더 이상 미국에 보낼 수 없게 되자 교도소의 문제는 영국의 국가적 관심사로 부상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벤담은 1791년에 페놉티콘이라는 원형 교도소를 제안했다. 이제 원형 교도소의 구조가 나와요. 여러분 이 구조는요 우리가 학습활동에도 정리할 거예요. 근데 학습활동에 다 일일이 쓰면 힘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를 이 부분 있죠? 페놉티콘은 가운데가 비어있는 동심원 모양을 하고 있다. 1, 2, 3 해가지고 요거 이제 쓸 거예요. 학습활동 1번에 쓸 거예요. 학습활동 1번에 2번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깥쪽에 둥그런 건물에는 죄수를 가두는 방이 들어서 있고 중앙에는 죄수를 감시하기 위한 공간이 있었다. 죄수의 방에는 햇빛을 들이기 위해 외부로 난 창 외에도
건물 내부를 향한 또 다른 창이 있어서 죄수의 일거수일투족이 교도관에게 시시각각 포착될 수 있었다. 반면 중앙의 감시 공간 내부는 항상 어둡게 유지되어 죄수는 교도관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은커녕 교도관의 존재 자체도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왜 이런 구조를 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뒤에예요. 페놉티콘의 이러한 구조를 한 이유가 여기 뒤에 나와요. 자, 이 이유를 밑줄 쳐볼까요? 이 죄수는 이 교도관의 시선을 의식해서 스스로를 감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유가 되겠죠. 이런 구조로 설계한 이유예요. 그래서 지금 교도관은 이 가운데 있는 교도관은 항상 어둡게 유지돼 있어요. 만약에 밝게 했다면은 교도관이 있네? 그럼 나 잘해야지. 교도관이 없네? 그럼 나는 그냥 마음대로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거 항상 어둡게 교도관에 있는 곳은 항상 어둡게 유지해서 이 죄수가 스스로를 감시하게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계속 볼게요. 그러나 사설 교도소이면서 죄수의 노동에 의존하는 공장형 교도소인 페놉티콘은 그래서 이 페놉티콘에 대해서 사설 교도소라고도 하고 공장형 교도소라고도 하고 또 나중에는 뭐 개인의 실패한 일화라고도 하고 여러 개의 표현이 나와요. 당시 영국의 개혁세력 일부가 추진하던 공공교도소, 격리식 교도소와 체제가 맞지 않아 결국 영국 정부의 선택을 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러미 벤담은 이 페놉티콘을 제안만 했을 뿐이지 실제로 건축되지는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 여기서부터 본문 1이에요. 여기다 써볼게요. 본문 1, 여기서부터 본문 1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문 1은 이제 페놉티콘을 미셸 푸코가 독창적으로 해석했다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잘 봐야 돼요. 벤담의 페놉티콘은 우리에게도 그다지 낯설지 않다. 국내에서도 번역이 된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에서도 소개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푸코에게 있어서 뭐뭐에게 있어서 이런 거 일본 번역 툴이에요. 그냥 푸코에게라고 하면 되겠죠. 있어서는 굳이 필요 없겠죠. 푸코에게 페놉티콘은 벤담이 상상했던 사설 교도소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 독창적으로 해석한 게 나와요. 요게 이제 학습활동 1번에 2번의 답이에요. 푸코에게 페놉티콘의 의미가 뭐야? 그럼 이걸 쓰면 돼요. 새로운 근대적 감시의 원리가 체화된 건축물이야. 그러니까 얘는 벤담은 단순히 이 한 명의 교도관이 수백 명의 죄수를 감시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했다면 얘는 한 명의 권력자가 다수를 감시하는 규율 사회로의 변화다라고 해석한 거예요. 페놉티콘의 의미를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셸 푸코가 해석한 페놉티콘의 독창적 의미예요.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이 다른 펜으로 또 써볼게요. 이걸 이제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근대적 감시의 원리가 체화된 건축물이야. 이게 미셸 푸코가 본 페놉티콘의 의미예요. 군중이 한 명의 권력자를 우러러보는 스펙터클의 사회에서 한 명의 권력자가 다수를 감시하는 규율사회로의 변화를 상징하는 거야. 또 규율사회로의 변화를 추동, 고무하고 격려하는 거야.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 계속 갈게요. 그래서 이거는 육체적인 형벌에서 산업자본주의 인간형에 적합한 영혼의 규율로 바뀌어 갔음을 보여주는 거야. 지금 계속 미셸 푸코가 해석한 페놉티콘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모세관 같은 권력이 사회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우리를 통제한다는 그런 의미야.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계속 이제 갈게요. 감시는 은밀하고 알 수 없게 이루어진 반면에 처벌은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었고 통제와 권력은 비대칭적인 시선을 가능케 한 건축 구조에 체화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푸코의 논평이에요. 논평을 인용했죠. 표현 방법이 인용인데요. 우리가 이 인용이 적절한지를 판단할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인용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거. 이거 적절성 판단이죠? 자료의 적절성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적절하죠. 적절한 이유는 우리가 학습활동에서 다시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교도소를 닮았다는 거예요.
공장, 학교, 군대, 병원이 교도소랑 닮았다는 거예요. 이게 한 명의 권력자가 다수를 감시한다는 이런 원리가, 감시의 원리가 공장, 학교, 군대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교도소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거대한 페놉티콘, 즉 교도소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 푸쿠가 전달하는 바였다. 여기까지가 본문 1이에요. 그래서 독창적으로 해석한 게 뭐예요? 페놉티콘은 근대 감시의 원리로 재해석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푸코가 이 페놉티콘을 근대 감시의 원리로 재해석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본문, 여기서부터 이제 본문 2예요. 본문 2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본문 2는요. 이게 본문 2인데요. 본문 2는 총 2개의 문단으로 나눠져요. 여기 하나로 나눠지고 그다음에 여기 또 이제 본문 2의 두 번째 문단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미셸 푸코는요. 근대 감시의 원리로 해석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페놉티콘이 정보화 사회, 현대 시대의 전자 감시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정보화 사회, 전자 감시와 비슷하다는 거에 이제 여기 핵심 내용이에요. 푸코의 감시와 처벌은 인문학자의 범주를 넘어서 지식인 일반과 대중에게까지 큰 영향력을 미쳤다. 푸코의 영향력은 그가 페놉티콘을 벤담이라는 개인의 실패한 일화에 국한하지 않고 이를 근대 규율 권력의 미시 구조, 이 미시가 뭐냐면 개별적 구조겠죠? 거시는 큰 구조잖아요. 그래서 개별적 구조를 잘 드러내는 전형적 사례로 독창적으로 해석했다. 이게 미셸 푸코의 영향력이 큰 이유예요. 그래서 영향력이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이 페놉티콘을 뭘로 해석했냐면 근대 규율 권력의 미시 구조를 잘 드러내는 전형적인 사례로 독창적으로 해석했다. 이게 얘가 미셸 푸코의 영향력이 큰 이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이거죠. 페놉티콘을 통한 감시가 정보혁명 시대 점자 감시와 흡사하다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시대에도 유효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페놉티콘을 그냥 개인의 실패한 일화에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독창적으로 해석했죠. 그 다음에 현대 시대에도 이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페놉티콘을 통한 감시가 뭐와 유사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정보화 시대의 전자 감시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자, 이거는 이제 필기를 할게요. 이 두 가지가 푸코의 영향력이 큰 이유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1970년대 중반 이후 다양한 감시와 통제의 방법이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폐회로 텔레비전, 신용카드와 같은 전자결제나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 정보의 수집이란 형태로 널리 사용되었고, 이게 지금 전자감시의 예예요. 이제 정보화 시대에는 페놉티콘이라는 건축물로 감시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CCTV, 신용카드, 전자결제. 그래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 다 추적해내잖아요. 코로나 이게 걸린 사람들. 그래서 택시를 할 때는 혹시 모르니까 다 신용카드로 해라. 신용카드 한 사람들 다 이렇게 추적해서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로 감시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부나 기업이 개인의 신상 정보를 수집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민감해졌다. 잠자고 있건 깨어있건 일하건 쉬건 욕실에 있건 침대에 있건 감시를 당한다는 조지 오웰의 암울한 1984년에 등장하는 빅 브라더의 이미지는 바로 정보화 사회가 가져온 전자 페놉티콘과 똑같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여기에 중심내 이것도 인용하고 있죠? 표현 방법은 인용이네요. 인용이 적절한가요? 적절성을 판단하는 게 우리 비판적 읽기의 일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중심 내용은 뭔가요? 페놉티콘을 통한 감시와 전자 감시가 흡사하다. 이 부분이 이제 중심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서구 사회 전자 감시의 예예요. 서구 사회에서는 전자 감시를 이제 이미 이렇게 했는데 그 예를 이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서구 사회의 역사를 보면 19세기 초엽부터 정부가 주체가 되어 국민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활동을 벌이는데 이는 그 이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현상이다.
나이, 가족수, 가구, 인구는 물론이고 수입, 주거 환경, 범죄 기록, 작업 환경 이런 걸 해서 이제 새로운 정책을 하기 위한 기반으로 삼았다는 거죠. 자, 지금 본문 2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숫자로 치환된 이 결과를 분석하고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통계학이 발달했다. 그래서 이 통계학의 발달은요, 이제 정보 기술의 발달도 가져와요. 이 통계를 처리하기 위해서 컴퓨터 기계를 이제 만들면서 출범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숫자로 치환은 바꾸는 거죠. 숫자로 바꾼 이 결과를 분석하고 통계학이 발달했고요.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은 측정되고 숫자로 표시되었으며 이렇게 모아진 숫자는 통계학을 통해 분석되어 새로운 정책과 법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근대 관료제와 복지국가는 숫자와 통계 없이는 불가능했다. 이는 또 정보기술의 발달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찰스 베비지는 이미 19세기 초엽에 통계 처리를 위해서 계산기를 설계했고 지금 컴퓨터 산업에서 선두를 달리는 한 회사도 1890년 시카고 인구 총조사를 처리하기 위한 연산기계를 만들면서 출범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여기까지의 중심 내용은요. 이 본문인데요. 본론 2의 중심 내용은요. 이제 서구사회에서 전자감시의 예를 지금 말하고 있죠. 19세기 서구사회의 전자감시예요. 중심 내용이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비판적 읽기를 할 때요. 여기 한번 볼까요? 지금 컴퓨터 산업에서 선두를 달리는 한 회사 이런 거는 이 자료가 적절하지 않죠. 신뢰성이 없죠. 출처를 밝히지 않았잖아요. 어떤 회사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또 비판적 읽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요. 이제 본론 3으로 들어가요. 본론 3은 총 3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정보기술의 발달로 여기 문단은요. 정보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수집과 축적이 용이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장이 중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보기술이 발달하니까 수집과 저장도 용이해졌다는 건데 그건 이제 예시를 들고 있어요. 이해하기 쉽게 FBI의 예를 들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 1971년에 미국 연방수사국의 국가범죄정보센터가 250만 명의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만들면서 출범했는데 지금은 수천만 명에 대한 신상정보를 축적하고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의 초기 목적은 보석과 같은 사법적인 절차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사람을 고용하거나 자격증을 줄 때 그 사람의 과거를 조회하는 용도로 더 많이 쓰이고 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우리가 비대칭성이라고 할 거예요. 나중에 정리할 건데요. 비대칭성이 뭐예요? 누구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누구는 정보에 못 접근해요. 지금 FBI 같은 경우는 정보에 접근하죠. 내가 이 사람을 고용할 때 내가 이 사람의 정보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피감시자 같은 경우, 감시를 당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정보에 접근할 수 없잖아요. 그걸 우리가 비대칭성이라는 용어로 이제 정리할 거예요. 또 인터넷은 정보를 찾는 것을 도와주는 한편 쿠키 등을 통해 IP 주소나 전자우편과 같은 사용자 신상 정보를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소비자 정보를 얻는 것을 가능케 한다. 직장에서의 컴퓨터는 정보 처리를 통해 업무를 도와주지만 동시에 작업자의 업무 시간, 작업의 진행 과정, 심지어는 그의 행동까지 낱낱이 기록해서 상관에게 전달하기도 한다.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감시라는 새로운 유형의 감시를 낳았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뒤에서 이어지는데요. 이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만 감시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나와요. 이제 뭐 GPS, 휴대전화를 통한 감시해서 이 전자 패노티콘의 유형이에요. 이 유형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그걸 정리하도록 해요. 그래서 1995년부터 한국에서 추진되었다가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전자주민카드에는 원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초본, 초감, 인감, 지무, 운전면허증 이런 게 다 통합되어 포함될 예정이었대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 이 전자주민카드 한번 잃어버리면 완전 집 날아가게 생겼죠. 그죠? 이런 거 안 되겠죠. 너무 개인정보가 다 들어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가 정보기술의 발달로 이 정보의 수집과 저장이 용이해졌다는 게 여기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 3의 두 번째 문단 볼게요. 그래서 이게 감시의 유형이에요. 예예요. 예시를 들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전자 페놉티콘의 유형이 뭐니? 라고 학습 활동에서 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잘 정리해 놔야 돼요. 그래서 폐회로 텔레비전이 CCTV죠. 전자기기를 통한 감시. 전자지문, 홍채, 얼굴 모양, 정맥 등 생체 인식을 통한 감시. 이게 인공위성과 연결된 감시. 휴대전화를 위한 위치 추적. 기업에서의 수집. 이런 거. 이런 감시. 이게 이제 우리 주변의 감시 사례인데요. 이게 학습활동 답이기도 하니까 잘 정리해 놓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이 문단에서는요. 이러한부터 전 지구적일 수 있다 부분까지는요. 페놉티콘과 전자 페놉티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그걸 정리하도록 해요. 먼저 읽은 다음에 정리할게요. 이러한 새로운 감시는 전자 페놉티콘이라고 명명되었다. 페놉티콘, 이러한 새로운 감시는 아까 위에를 말해요. 위에 문단 있죠? 우리 막 노란색으로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 있죠? 페놉티콘에서는 시선이 규율과 통제의 기제라면 전자 페놉티콘에서는 정보가 규율과 통제의 기제로 작동한다. 일단 이 둘은 불확실성에 피상적인 공통점이 있다. 먼저 공통점 나왔네요. 두 가지 페놉티콘과 전자 페놉티콘의 공통점이 나왔고요. 자, 그래서 이 문단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게 시선이 이거 지금 페놉티콘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자 페놉티콘이에요. 컴퓨터를 통한 정보 수집은 전자 페놉티콘이에요. 그럼 이 문단 있죠? 지금 여기서부터 이러한부터 전 지구적일 수 있다까지 여기까지가 이 페놉티콘과 전자 페놉티콘의 공통점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페놉티콘과 전자 페놉티콘의 공통점이 뭔가요? 먼저 불확실성을 언급하고 있죠. 불확실성은요. 이게 페놉티콘은요. 이게 건축물에 대한 그 감시예요. 한 명의 권력자가 다수를 감시하는 걸 페놉티콘으로 이해하면 되고요. 전자 페놉티콘은요. 정보를 통해서 이게 감시를 당한다는 거예요. 정보와 사회에 감시하는 기제가 정보라는 거예요. 그럼 공통점은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은 뭐예요? 내 정보가 언제 누군가에 의해서 접근될지 몰라요. 그게 바로 불확실성이에요. 전자 페놉티콘에서는요. 페놉티콘에서는요. 내가 언제 감시를 당할지 몰라. 감시자에 의해서. 그게 불확실성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다시피 공통점은 비대칭성이라 그래요. 비대칭성이 뭐냐 하면요. 감시자는 접근할 수 있는데 피감시자. 감시를 당하는 사람은 접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비대칭성이에요. 여기서 피감시자는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전자 페놉티콘 같은 경우는 이 정보로 감시하는 거잖아요. 사람을요. 그러면 누군가는 정보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정보에 접근할 수가 없어. 그게 비대칭성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불확실성과 비대칭성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고요. 그 다음에 차이점은요. 우리가 뒤에 나오죠. 이 시선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 사람이 안 쳐다보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시선과 감시에는 한계가 있지만 이 정보를 통해서 감시하는 거는요. 한계가 없죠. 이건 다 알아요. 뭐 CCTV로 지금 할 수도 있고 이게 국가적이고 전 지구라는 거예요. 전 지구적.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언급한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페놉티콘과 전자 페놉티콘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여기는 이제 본론이에요. 본론 4예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감시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역감시의 기능을 하는 것도 있어라 그래서 공정성을 이 사람이 이 필자가 공정성을 가지고 있네요. 한쪽의 관점으로만 치우쳐 있지 않고 역감시로도 이 사람이 설명을 하는데요. 이제 역감시의 기능을 하는 게 3개가 나와요. 한 밑줄 쳐볼까요? 의회, 언론, 그 다음에 시민운동이에요. 그래서 역감시 역사를 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렇지만 지금 사회에서는 의회와 언론이 비대해지면서 스스로가 권력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행정기관은 물론 의회와 언론을 포함해서 사회의 권력 집단을 감시하고
대안적인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다양한 시민운동이다. 그래서 시민운동의 역할이 나오네요. 시민운동은 무슨 역할을 해? 정치권의 부패, 권력 남용, 선거, 대기업, 언론에 대한 감시를 유지해왔어. 그래서 이러한 시민운동의 필수 불가결한 것이 권력단체에 대한 정보 공개이다. 강력한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역감시의 권리를 적극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감시하는 중요한 법률적 장치며 정보 공개를 통한 역감시는 투명한 사회를 향한 첫발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라는 게 이 사람의 관점이에요. 또 시민운동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기존의 언론은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의 활동을 알리고 성과를 공유하며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같은 쌍방향의 분산된 통신망은 빅브라더가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라는 전통적 감시를 당신이 바로 감시하는 빅브라더이다라는 역감시의 기제로 바꾸기 용이하다, 쉽다. 국민신문고, 이것도 이제 한 예가 되겠죠? 인터넷을 이용해서 시민운동의 힘을 강화한 대표적인 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친숙한 신문고를 인터넷상에 부활시켜서 시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부패를 고발하는 매체로 적극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역감시의 예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 4의 두 번째 문단 갈게요. 이거는요, 푸코가 제안한 페노티콘의 한계예요. 한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벤담의 페노티콘은 푸코에 의해 현대사회의 규율체제로 탈바꿈했고 푸코의 페노티콘은 전자 페노티콘으로 이어졌다. 이게 이제 페노티콘 개념의 변천이네요. 페노티콘의 이러한 궤적은 현대사회의 규율 통조의 체제가 어두운 곳에서 사람들을 지켜보는 빅브라더. 그래서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한 것이라는 인식에 기인한다. 교도소가 없다면 우리 사회가 바로 교도소라는 사실을 금방 알았을 것이라는 푸코식의 사회 페노티콘 교도소의 인식은 현대사회와 조직에서의 통제체제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 한계가 뭔지 한계가 있다 했는데 이 한계가 여기 나와요. 한계에다가 우리 밑줄을 쳐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선보다 정보 수집이 중요해진 과정, 정보 수집이 종종 피감시자의 자발적인 행위와 협조를 통해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접근이 모두에게 투명해질 경우 보통의 사람들이 권력자를 감시하는 것 같은 예상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이게 푸코의 페노티콘의 한계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게 이제 푸코 같은 경우는요. 이게 감시자, 이 권력자가 감시를 하는 거에만 한계를 뒀단 말이에요. 권력자가 감시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전자 페노티콘 같은 경우는 이 정보 수집이 할 때 뭐가 중요해요? 피감시자의 역할이 중요해요. 피감시자가 협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발적 행위와 협조를 통해서 일어난 점을 간과했어요. 피감시자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권력자가 감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투명하게 할 경우 누구나 접근이 모두에게 가능할 경우 피권력자들이 권력자를 감시하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푸코가 간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밑줄 친 부분이 바로 푸코 페노티콘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이네요.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결론을 마지막 살펴보도록. 이제 결론에는요, 글쓴이의 주장이 드러나요. 그래서 어쩌자는 건데 이제 방안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 방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서 밑줄 쳐보도록 할게요. 페노티콘에 대한 논의는 주민등록증과 관련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새로운 통찰을 가능하게 한다.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는 접근자의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 다른 암호를 지정해서 그 공개 정도를 차등적으로 결정한다. 페노티콘이 시선의 비대칭성 때문에 가능했다면 전자 페노티콘은 정보 접근의 비대칭성 때문에 가능하다. 자, 그래서 방안이 나오네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그래서 과도한 정보 수집을 금지하자는 거예요. 자, 밑줄 칠게요. 정보의 과다한 수집 자체를 금하거나 혹은 이미 수집된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접근 권한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평등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양하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누구는 접근하고 누구는 접근하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순간 나를 올가매는 페노티콘으로 내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이제 글쓴이는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그런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학습 활동 같은 경우는요. 패놉티콘에 대해 정리해보자. 그래서 벤담이 제안한 패놉티콘 정리하고요. 푸쿠가 말한 패놉티콘의 의미, 이것 저랑 같이 다 했어요. 이것도 아까 다 형광펜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전자 패놉티콘의 의미와 유형, 그래서 아까 유형했죠? 이 문단 우리가 다 노란색 형광펜으로 칠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판적으로 이해하자. 이 3번부터가 이제 목표 활동이에요. 우리 목표는 비판적 읽기죠? 공정성 판단하는 거예요. 아까 감시와 역감시에 대해서 두 개 다 설명했어.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관점이야. 전자 패놉티콘은 아까도 얘기했어요. 이거는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을 부각해서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어 라고 해서 우리가 이미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타당성을 판단하려면요. 주장과 근거를 찾아야 돼요. 주장은 아까 마지막 문단에서 했죠. 정보의 과다한 수집 자체를 금하거나 혹은 이 접근을 평등하게 만들어야 된다. 왜냐면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통제가 감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게 근거였죠. 그래서 이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인용한 내용을 통해서 이거 적절성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아까 논평. 푸코의 논평이었죠. 논평을 판단하는 거, 조지 오웰의 인용을 판단하는 거. 당연히 둘 다 적절했어요. 그 다음에 글에 내재된 사회문화적 이념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 글에는 불확실성, 아까 불확실성은 뭐였어요? 자기의 정보가 언제 열람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그 다음에 누구는 접근하고 누구는 접근 못하는 걸 비대칭성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의 불확실성과 비대칭성이 해소되면 권력에 대한 시민의 역감시가 가능하다라는 필자의 이런 이념이 다 내재되어 있죠. 안에 있죠. 자, 이상으로 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